무디스의 미국 국가 신용 등급 하향은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올해도 재정 적자가 GDP 대비 한 6, 7%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10년 동안도 세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테니까 이 정부 부채는 계속 늘어날 테니까. 근데 이제 결국 근본적인 질문은 트리플 A를 미국 정부가 놓쳤지만 여전히 가장 믿을 수 있는 시장, 안전자산,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이 여전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 그것은 진짜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이렇게 잦아들지가 않으면 재무장관인 베센트가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고, 트럼프가 베센트 장관은 마켓 가이, 시장 출신이다. 그래서 투자가들의 존경을 받고 같은 그 호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발탁한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채권 문제가 다시 악화가 되면 베센트가 나설 것이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란빵이랑 전자레인지 2개 다예요, 여러분. 전자레인지를 계란빵을 익히기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2개 다 오늘 3프로 핫딜에서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함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화요일에 만나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자마자 바로 보내드리려고 했네요. 아, 그러게요. 네. 아니, 제가 이번 주에 무슨 지방 일정이 있어서 저 금요일 날 보통 출연하는데 좀 부탁을 해서 화요일 날 꼭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금요일에 그렇게 못 나오신다 그러면 한 주를 그냥 이렇게 건너뛰시라고 쓱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우리 또 이남우 교수님께서는 요일을 바꿔가서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안 나오면 아주 나오지 말라고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 오늘 시장을, 제가 느끼는 시장은,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은 어제 미국의 무디스 신용평가 강등이 오히려 한국을 좀 힘들게 했는데, 미국은 장중 내내 엄청 빠른 회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좀 재미있었어요. 네. 장 오픈할 때 저도 그 잠자리 들기 전에 미국 주가를 봤는데 한 1% 하락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국가신용등급 하향이 좀 장에 부담을 주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이게 우리 2022년도 느꼈지만 큰 그 위기가 올 때, 디자스터가 올 때는 채권 시장이 먼저 요동을 치거든요. 환율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주가가 움직이는데, 최근에 달러가 약세고 금리가 지난주에 올라서 특히 30년 국채가 5%를 뚫었다. 이제 그게 주말판 뉴스의 큰 화제였는데 다행히 미국 주가가 회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국가신용등급을, 보통 신용평가는 3개사가 그 대표적이거든요. 무디스, S&P, 피치. 그래서 개별 기업이 신용등급을 받을 때도 3개 중에 2군데한테 받아오라.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2011년, 그러니까 14년 전에 S&P는 이미 미국 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한 단계 낮췄고, 피치는 2년 전에 낮췄고, 무디스가 이번에 낮춰서 오히려 시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희 뭐 했냐? 이미 미국은 트리플 A가 아닌 걸 다 알고 있었는데 너희가 너무 뒤늦게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이, 물론 미국의 재정 문제 심각하고 부채 문제 심각하지만 시장 관점에서 보면, 마켓 관점에서 보면 시장은 오히려 무디스한테 그동안 너희가 너무 뒤늦게 게으름을 피워서 뒤늦게 이제 등급을 인하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영어 질문 말고. 그 트리플 A를 유지하는 데가 한 12개 나라가 있어요. 근데 다 물론 당연히 선진국이고 거의 다 유럽의 북부, 스웨덴, 스위스, 독일 뭐 이런 나라인데, 아시아에 2개 나라가 있어요. 아시아예요? 싱가폴? 하나는 싱가폴, 다른 한 곳은 호주. 호주요? 예. 호주는 저는 뜻밖했어요. 싱가포르는 워낙 뭐 강소국이고 되게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를 하니까. 그래서 원래 국가신용등급이 별로 주가에 미치는 임팩트 보통 일반적으로 없는데 메커니즘이 하여간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언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어느 시점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미국 정부가 국채를 매각하는데 팔리지가 않으면 그쵸. 뭐 그러면 이제 진짜 그거는 주가가 폭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슈인데 아직 그렇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결국 이 이벤트가 그 채권 문제가 국채 문제가 계속 1년에 한두 번씩은 나올 거예요. 뭐 이제 이번에는 벤센트가 본격적으로 등판을 안 했는데 시장과의 교감 능력이 가장 뛰어난 전 소로스 펀드의 CIO 출신이니까 얼만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시장을 좀 안정시킬지 이제 기대가 돼요. 그래서 뭐 아직 지금 끝난 건 아니니까 네, 약간 네. 수면하로 지금 이제 잠재워 놓은 상태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사실 무디스의 그런 신용등급 강등은 사실 처음에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뭔가 갑자기 이렇게 시장이 좋은 가운데 너무 재를 뿌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지만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은 처음에는 이제 무디스가 굉장히 신중한 판단을 내리고 워낙에 가장 좀 그 신망받는 신용평가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예, 무디스는 너무 늦었다. 그동안 뭐 했니? 예, 그런 평가로 시장에서는 전혀 영향을 시장이 미쳤다라고. 되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정보를 어떻게 소화해내는지. 해석을 하고 소화할지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주가가 이제 강보합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영어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트럼프 얘기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예요. 그래서 Trump leans left, 그러니까 왼쪽으로 좌클릭을 좀 기울었다? 하고 있다. 왜냐하면 to revive poor poll numbers. 최근에 좀 그 지지율이 여론조사가. 떨어졌죠. 네네. 떨어져서 워낙 또 항상 이 자기의 그 인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인데 최근에 좌클릭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시적이지만 그래서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당신은 왜 정치 성향이 왔다 갔다 하냐. 그래서 저는 항상 가운데 있는데 합리적인 정도인데 우리 정치인들이 왔다 네. 갔다 하는 게 팩트인 것 같고 그렇죠. 네. 우리 정치인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뉴스에 이제 우리가 보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약값 인하. 이거는 원래 미국의 민주당의 단골 메뉴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완전히 왼쪽의 골수인 버니 샌더스. 미국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항상 주장했던 게 미국의 빅파마들이 100조 원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높은 약값을 책정을 해서 과다한 이익을 벌고 있다니 그런 비난을 엄청 많이 했는데 오히려 버니 샌더스의 정책을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좀 아이러니인 것이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이제 감세 법안이 주말에 하원에서 통과가 돼서 이제 마지막 조율을 하는데 부부 합산 소득이 250만 달러가 넘는 한 연봉 합쳐서 부부가 한 35억 원. 근데 미국에는 전문직들 중에는 뱅커나 변호사나 테크 쪽에 또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과세를 그 한계세율을 현재는 37%에서 39.7%로 높이는. 근데 공화당이 원래 기본적으로 그 세금을 올리는 데는 다 반대를 하는데 드물게 이러한 전문직이 많이 해당이 되는 이러한 과표 구간에 대해서는 증세를 하는 모습을 보여서 약값이나 그다음에 일부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약간 좌클릭한다고도 보일 수 있지만 뭐 트럼프도 하여간 전통적인 보수는 아니잖아요. 네네. 비즈니스맨 출신이니까 물권자를 의식하고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 약값 인하는 미국 전반적으로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들은 경영 실적이나 주가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의견을 많이 서포트를 네.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트럼프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요. 무디스 신용평가 강등 얘기부터 또 다양한 사실 기업 얘기까지 좀 나눠볼 예정인데 저는 그 스와츠 그룹 이야기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얘기하다가 이
이 패밀리 기업이 자기 방식으로 나의 갈 길을 가련다. 한국 기업 중에 이제 그런 데들 있죠. 저희 네. 거버넌스 포럼 이번에 어제 논평을 낸 LS랑 한진그룹이 이제 그렇기도 한데 주주 전혀 무시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스워치를 시계. 브랜드를 갖고 있는 데가 스워치 그룹이고 여기가 오메가도 갖고 있고 한 열 몇 개 시계 왕국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창업 2세 는 뭐 기자회견 중에도 담배를 피고 담배가 아니고 시가를 핍니다. 네. 그리고 주주들한테 우리 회사 관심 없으면 딴 데 가시라고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할 정도로. 근데 이렇게 회사의 그 기본적인 가치는 있는데 잘못된 경영자나 일시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을 땐 누가 결국 나타나냐. 행동주의, 액티비스트가 나타나서 본인이 이사회에 저 사회이사로 참여하겠다고 이 주총이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열리나 그래요. 그래서 네. 해외에서 되게 관심이 많고 어떻게 마지막 뉴스는 일본 얘기인데 4월에 외국인이 일본 주식을 36조 원을 샀다 그럽니다. 사상 최고 이렇게 금액. 나오네요. 그래서 탈달러와 추세에 맞춰서 미국 펀드들이 유럽 주식도 많이 샀지만 네. 일본 주식.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은 우리가 좀 소외받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그런 자금 네, 흐름에 있어서. 자, 그럼 하나씩 이슈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무디스의 이번에 신용등급 강도 사실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뭐 채권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또 뭔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함의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채에서도 특히 우리는 보통 10년채 금리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기적인 미국의 그 재정 적자 문제, 부채 문제를 반영하는 건 30년채예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해외 언론에서 특히 주목을 했던 게 30년 국채 금리가 5%를 상향 돌파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2023년 말에 일시적으로 그랬던 것과 유사하게 그래서 좀 상당히 그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언론을 했고 저도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채권과 우리 환율은 같이 챙겨봐야 되거든요. 보통 뭐 IB에서도 보면 주식 부문이 있고 FICC 부분이라고 그래서 채권, 금리, 환율, 그래 커머디티를 같이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환율이 보통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데 달러는 최근에 좀 오히려 며칠 동안 약세였어요. 그래서 채권도 하락을 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도 약세를 보이는 그러니까 탈달러가 좀 더 가속화가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실제 미국의 지금 뭐 그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말에 하원에서 통과가 된 공화당의 그 감세안을 보면 되게 심각한 그러니까 지금 재정 지출이 적자가 더 심화가 되는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가 지금 더 29조 달러인데 국채 기준으로 더 악화가 되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이슈가 있을 때 이것을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이 시장이 어느 정도 되나를 봐야 되는데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여기 막대 그래프를 보면 미국의 국채 시장 규모가 29조 달러. 네. 그러니까 GDP랑 거의 똑같아요. 작년에 미국 GDP가 29조 달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금이 핫한데 금이 13조 달러. 일본이 정부 부채 문제가 여기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8조 달러. 그래서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우리가 미국 주시장이 시총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NYSE랑 나스닥을 더하면 전 대충은 아는데 아까 좀 전에 찾아봤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미국 국제 시장의 한 2배 정도, 한 55조 달러 정도. 국채 시장이 주식 시장에 비해서 더 그만큼 아니 미국 주식 시장이 국제 시장보다 크다. 주식 시장이 더 크다고요? 근데 이제 미국 채권 시장을 놓고 보면 국제 시장이 29조 달러지만 회사채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모기지 같은 그런 채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다 더하면 이것보다 훨씬 크지만 미국의 국제 시장은 29조 달러, 정부 GDP만큼 그러니까 미국 GDP만큼 되고 주식 시장은 한 55조 달러쯤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뭐 밸류에이션이 큰 회사들이 네네.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국 이것이 이렇게 잦아들지가 않으면
재무장관인 베센트가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고 본인이 실제 발탁됐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그 베센트 장관은 마켓 가이 시장 출신이다. 그래서 투자가들의 존경을 받고 같은 그 호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트럼프가 재정 문제가 만만치 않은 걸 알아서 특히 벤센트를 발탁한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직은 채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다시 금리가 오늘 좀 내려왔잖아요, 되게. 네네. 그래서 본인이 등판을 안 했는데 한번 채권 문제가 다시 악화가 되면 벤센트가 나설 것이다. 근데 이제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디스의 그 미국 국가 신용 등급 하향은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이미 그쵸. 뭐 올해도 재정 적자가 GDP 대비 한 6, 7%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미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앞으로 10년 동안도 세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테니까 이 정부 부채는 계속 늘어날 테니까. 근데 이제 결국 근본적인 질문은 트리플 A를 지금 우리 미국 정부가 놓쳤지만 여전히 가장 믿을 수 있는 시장, 안전자산, 달러가 안전자산이라는 믿음이 여전히 있는 거 아니에요, 되게? 그래서 우리 뭐 서학개미 분들도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그것은 진짜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무디스가 이번에 이제 그 하향 조정하면서 이제 근거를 또 항상 대야 되잖아요. 네. 약간 뭐 뒤늦은 이제 움직임이라고 이유를. 비난받을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35년이 되면 10년 후에는 그 매년 그 연도에 그 재정 적자가 현재는 GDP의 6%인데 9%로 더 확대가 돼서 정부 부채가 훨씬 더 앞으로 10년 동안 많이 늘 것이. 그러니까 실제 지금은 이자 비용만 해도 그 매년 이자 비용이 국방비 지출보다 더 많고 이자 비용이 한 해 미국 정부 예산의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다한 거죠. 지금 미국은 금리가 높지 않아요. 30년째는 지금 금리가 한 5%쯤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인데 미국이기 때문에 계속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믿음이 한번 계속 시장에는 이걸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벤트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은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에도 미국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도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를 우리가 몰랐던 내용을 또 새롭게 제시하는 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네, 내용이고 네. 미국의 재정 적자 뭐 부채 문제 그다음에 알고 뭐 있죠. 이런 거 우리가 계속 뭐 거의 매주 얘기하고 네. 그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건데 그 맥켄지가 이제 주말마다 주요 뉴스나 자기네 분석을 요약해서 이제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인데 뭐 우리 여기 독자분들도 관심 있는 무료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네. 그러니까 특히 영어로 자료 보는 거 네. 뭐 편하신 분들은 맥킨지 인사이트라고 하거든요. 네. 구글에서 쳐보면 되는데 재밌는 그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이제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얼만큼 되느냐. 이제 실제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던 2020년 3월에 그 지수보다 고점보다 이번에 상향 돌파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2020년은 코로나가 악화가 되면서 뭐 인류가 이 그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나왔던 시기인데 그때보다도 평균 미국인들은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그리고 JP 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를 봐도 최근에 거의 모든 응답자가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런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은 이것을 극복하고 최근 몇 주 사이에 거의 뭐 정고점을 지금 다시 상향 돌파하려고 그러잖아요. 바닥에서 한 20% 올랐는데 그래서 경제의 현실과
소비자, 기업인들이 느끼는 리얼리티와 금융시장에 약간 괴리가 있는 상황인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시장이 스마트한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타리프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은 있지만 결국은 이것은 지나가는 바람일 것이고 2026년을 시장은 지금 이미 반영하기 시작했다. 2022년은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이 좋아지고 미국 경제나 기업들이 다시 높은 성장을 구가할 것이다. 근데 그 점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다라고는 하는데 단기적으로 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엄청나게 폭락이 나오긴 했었죠. 근데 그리고 나서 너무 빨리 또 회복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래 뭐 기업의 실적 펀더멘털 보고 가면은 뭐 맞을 수 있지 하는데 1분기가 워낙 실적이 예. 좋았으니까. 근데 또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 불확실성 해소 안 됐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맞나? 라는 그런 예, 물음표를 또 던지게도 해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데이터를 보면 또 우리가 이제 항상 시장을 볼 때 이제 톱다운 매크로 관점 시황을 봐야 되지만 이제 버텀업으로 산업 기업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네. 이제 실수를 안 하는데 같은 이제 세계적인 유수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의 분석 자료인데 여기 이제 결론은 뭐냐면 다음 페이지 보면 작년 초 2월과 작년 여름에 두 번 서베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Gen AI 그러니까 Generative AI를 사용하는 회사들 사용자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실제 Gen AI를 사용해서 회사의 매출 증가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거의 여러 산업에 걸쳐서 매출이 긍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최근에 보급이 확산됐으니까 아마 금년 초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를 보면 가장 오른쪽에 아주 옅은 하늘색으로 된 게 매출이 이제 증가한 그런 퍼센티지를 네. 보여주는데 가장 그 혜택이 나타난 게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서비스 업종. 그 다음에 공급망과 재고 관리와 관련된 데. 그러니까 왜냐면 AI가 이런 쪽에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되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전략과 기업 금융 관련된. 이건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이나 파이낸스 CFO 쪽 관련된 것 같은데.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우려를 했던 부분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이런 그 칩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번 1분기 실적 때 빅테크의 CEO들이 나와서 우리는 투자를 유지 내지 확대할 것이다. 그다음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메타 실적이 되게 좋았잖아요. 네. 메타가 어떻게 보면 AI를 접목을 해서 그 고객 타겟팅 하는데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인데 그래서 이 데이터를 봐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한 10개월 전에 분석한 데이터가 왜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주에 맥킨지 분석 자료로 발표가 된 것인데 이미 작년 여름만 해도 많은 회사들이 Gen AI를 써서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이제 대답이 된 걸 보면 네. 이게 효과가 있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빅테크 CEO들이 자신감 있게 우리 데이터 센터 투자를 더 한다. 그것을 강조해 줬던 게 이제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나. 그래서 매크로 거시는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개별 기업단에서는 많은 AI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숫자로 검증이 되고 실제 이런 모습들이 지속이 된다면 AI 산업에 있어서의 기업들의 채용이나 이런 사용이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우리가 좀 우려했었던 투자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좀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어서는 스와치 이야기. 네, 시가를 펴고 계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유럽에 원래 그 재미있는 회사들이 많이 상장돼 있고 네. 유럽은 가족 기업,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가족 기업은 이제 영어로는 패밀리 기업이라고도 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재벌이라는 그런 독특한 단어로 표출이 되는데 그 스워치 그룹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상장된 거는 알았는데 제가 꼼꼼히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행동주의자가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스워치 그룹의 이제 그 운영하는 가족과 관련된 여기 이제 2세 경영인 그러니까 닉 헤이액 이분이 한 지금 60대 중반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좀 올드해 보이죠. 근데 그러네요. 얼마 전에 담배를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 앞에다 언론인들 앞에 두고 이제 네. 시가 피는 모습인데 저런 문화가 유럽에서는 수용되는 수용이 안 되죠, 되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무례하고 이것은 초대를 한 그 게스트에 대한 되게 신뢰라고 예전에 해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팟캐스트 출연했을 때 그때 네가 씨가 했던 그런 거가 있었죠, 네. 되게. 근데 그건 어쨌든 뭐 방송국 내부에서 뭐 둘이서 있었을 때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그렇죠. 않았는데. 그러니까 머스크니까 그거는 이제 위기를 모면을 했는데 네네. 이분은 하여간 언론의 그 아주 조명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스워치 그룹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10만 원 이하에 살 수 있는 간편한 네, 그 시계 캐주얼한. 스워치를 많이 만드는 회사이지만 한 10몇 개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가장 고가 브랜드를 오메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그 명품들이 좀 기세가 옛날보다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명품 시계에서도 3대 지존인 롤렉스, 삐아제, 그다음에 파텍 필립. 요 세 개는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브랜드 특히 오메가 같은 데는 아주 지금 매출이 지금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닉 하이액이라는 이 가문의 2세인 이분 CEO,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CEO를 했어요. 자기 아버님이 그 M&A를 통해서 회사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LVMH 같은 데도 이제 그렇게 회사를 만든 거 여러 브랜드를 선대나 지금 이제 CEO가 이제 합병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 그 백화점식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분의 행보가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이 아니고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약간 그 투자가랑 언론을 되게 기피를 해요. 근데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분기 실적은 발표를 해야 되니까 본인이 가끔 가다가 언론인이나 이제 투자가들을 만나면 우리 회사 나의 경영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딴 데 투자를 해라. 우리 회사 팔고 우리 주식 나가라. 사지 말아라. 거의 뭐 이 될 대로 선진국에서는 대하시네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경영 실적도 최근에 안 좋아요. 그래서 최근 작년 그 회계연도에는 순이익이 75% 하락을 했고 뭐 이제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제 중국인들이 워낙 시계를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명품 특히 고가 시계에 대한 수요가 좀 타격을 입었는데 이 회사 주가가 지난 10년 동안 75%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 닉 하이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20년 동안 CEO를 했는데 그리고 자기의 여동생은 또 이사회 의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이 진짜 없는 거죠. 그러네. 다 본인 가족이 이제 모든 요직을 다 차지를 왜 하는데 성장을 유지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투자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장 폐지를 해서 나머지 지분을 다 사서. 근데 그러려면 이제 또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좀 독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기 주가를 놓고 보면 여기 2020년 이후로 한 5년 동안 이제 파란 선이 스워치 그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치먼드, 깔티에르 이런 거 들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명품 그 귀금속이나 시계 브랜드를 갖고 있는 명품 회사 두 개가 있어요. 리치먼드랑 스워치인데 이제 두 곳의 주가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결국 그 명품업체가 요즘 어려움을 겪지만 이 스워치 그룹의 문제는 이 하이악 그 패밀리의 폐쇄적인 문화, 그 다음에 상장 회사로서 기본적인 거버넌스를 지키지 않는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유가 되지 않나 이제 이런 비난이 많고 근데 이 하여간 닉 하이악이라는 사람은 나의 갈 길을 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아주 이제 장기적인 주가 퍼포먼스를 놓고 봐도 지난 10년 동안 총 주주 수익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일정 기간 동안 주가 상승과 배당받은 걸 다 합쳐서 나의 주주의 이익을 연율로 환산한 걸 보면 에르메스, 엑스메스 우리 명품 버킨 만드는 데가 매년 20% 이상 성과를 주주한테 안겨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 다음에 LVMH가 최근에 주가가 약세여도 10년 동안 연 15%.
그다음에 리치먼드가 연 한 9% 정도 되는데 스워치는 지난 10년 동안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주한테 손해를 입혔다. 근데 회사의 기본적인 비즈니스나 브랜드는 좋죠. 그냥 오메가 브랜드는 여전히 그 되게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명품 브랜드니까 그런 경우에 결국 행동주의자가 관여를 해서 회사를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뭐 경영권을 갖고 가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99% 행동주의는 그냥 회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을 하고 주가가 그걸 반영하면 이제 다시 팔고 나가는 건데 이런 액티비스트가 관여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기본적인 회사의 펀더멘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회사를 그 타겟하진 않아요. 두 번째는 거버넌스 이슈, 지배구조 문제가 꽤 심각해서 그 결과 3번 주가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 저평가되는 이제 그런 이슈가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스워치 그룹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처음 이번에 듣는데 스티븐 우드라고 그린우드 인베스터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딴 그런 그 미국의 헤지펀드 행동주의자예요. 미국의 뭐 행동주의자가 뭐 몇천 군데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기 회사가 한 1% 조금 미만의 지분을 취득을 했고 왜냐 스워치가 이제 스위스 증시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그 스워치의 이사회에 사회이사로 진입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주총이 열린다 그래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가와 기관 투자가가 이 그 이사회 선임에 찬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미국 행동주의자가 이 보수적인 그다음 패밀리가 그 경영을 그 컨트롤하는 그 회사에 이사회에 진입을 하면 상당히 재미있는 뉴스가 계속 많이 나올 것 같고 이 하약 패밀리는 실제 그 주식수는 이제 25%를 들고 있는데 차등 의결권을 통해서 실제는 이제 의결권 기준으로 44%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주주들한테 전혀 친화적이지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총 중에 담배 피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때는 그 사업 보고서, 영문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자기 나라 말로 내는데 지역 그 방언, 그러니까 지역 로컬 랭귀지로 내고 글씨를 보이지가 않게 만든대요. 일부러요? 그래서 그 돋보기로 봐야 될 정도 일부러. 그래서 아주 독특한 고약하시네요. 캐릭터를 가진 그런 그러니까 주주로 대하지 않는. 성적을 그래서 유지하는- 한국에도 그런 우리 패밀리 분들이 많은데 이 스위스에도 그런 분이 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분들은 하여간 되게 하여간 뭔가 바뀌어야 되는 네네. 제대로 교육을 받아서 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네. 예, 그 주주를 주인으로 대접을 해야 되죠. 예. 과연 스와치 이 그룹이 행동주의 펀드의 그런 움직임 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극렬하게 재밌을 것 저항을 같아요. 하겠지만 네. 나머지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44% 의결권을 컨트롤해도 56%는 그렇죠. 일반 주주니까 이제 그분도 지금 얼마나 속타겠어요. 10년 그렇죠. 동안 주가가 예, 이렇게 하락했으니. 그러니까. 자, 마지막으로는 외국인들이 일본 주식을 36조 원이나 이게 4월 한 달 동안만 저렇게 4월 한 달. 저도 매수했다라는 거죠. 그 며칠 동안 이제 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이제 주요 뉴스 중에 놓친 게 없는가 이제 그걸 보다가 보니까 네. 최근에 보면 이제 그 탈달러 자산 이제 네. 그 트렌드가 많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베이를 보면 5월 초에 이제 발표된 서베이를 보면 미국 경제는 확실히 관세 전쟁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장 헤지 펀드들이 많이 집중됐던 포지션들이 달러 쇼트. 그러니까 다른 통화가 강세, 다른 국가 유가증권이 강세였는데 네. 거꾸로 트럼프가 이제 90일 그 유예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펀더멘털이 일단은 망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에 미국 주가가 강세를 보였지만 하여간 4월에는 외국인들이 일본 유가증권을 한 80조 원을 샀는데 그 중에서 물론 채권이 조금 더 많습니다. 채권이 더 많지만 일본 주식을 무려 36조 원을 샀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국인 순매수가 많다고 그럴 때 1년 한 해 한 30조 원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난 한 2, 3년 동안 계속
외국인은 순매도를 했고 금년에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차기 정부한테 그 거버넌스 개선, 상법 개정, 투자자 보호 이런 걸 많이 기대를 하잖아요. 네네.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그렇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만큼 해외 국제 자금이 지금 뭐 여기저기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것은 물론 한국이 일본보다 작은 나라지만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고 상법 개정이 되고 거버넌스 개혁을 추진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를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일본이 한 달에 36조 원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것의 반 정도 규모가 한 달에 우리는 가령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최근에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에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 투자자 보호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제 큰 물꼬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자, 일본으로 저렇게 단기간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외국인들이 지난달까지 계속 팔다가 이번 달 들어서 이제 1조 조금 넘게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자금이 몰려오기를 기대해 그러니까 보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회사 다닐 때 일본 규모를 100이라고 보면 한국은 그거의 한 3분의 1? 한 반 정도 되는 나라로 여러 가지 플로우, 네. 자금 흐름 측면에서 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36조 원 일본이 받았다면 네, 우리는 20조 정도. 20조는 들어올 수 있는 뭔가 어마어마한 큰 변화가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서 있다면 예. 알겠습니다. 거버넌스 이슈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확실하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려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목소리로 계속 내셔야 그렇죠.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화요일, 금요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남규 교수님 나오셨다고 다들 금요일인 줄 알고 좋아하셨는데, 화요일에 먼저 만나뵙는 연세대학국제학대학원 이남규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